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중동 전세가 긴장감이 올라오면서 세계 경제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중동에서 긴장감 고조가 될 때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국제 유가인데 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총선이라든지 선거에 이제 관심이 있을 때 경제는 역시나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는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이유가 사실상 지금 경제계에서는 가장 불안해했던 것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분쟁이었습니다. 과연 전쟁까지 이어지겠느냐라는 거였는데 실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수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야 설마 이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치겠어라고 했었는데 이게 진짜 이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변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진 상태로 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는 우리 경제계가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건 유가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유가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유가가 왜 중요합니까? 뭐 아까 리포트에 나왔지만은 일단은 유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요. 사실 물가를 또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금리, 고금리 상태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서민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분들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분위기가 좀 반전돼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만들어지려고 기대를 하고 있으나 이게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긴축 상태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를 본다 그러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경우가 한때 장중은 이제 87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85달러에 이제는 마감을 했지만은 80달러를 지금 넘어섰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계속적으로 고유가 상태로 간다 그러면 물가를 계속 자극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저는 너무나 우려스럽고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 이제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인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원유 주요 운송로인데 이것도 지금 봉쇄가 언급이 되면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뭐 대서관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도 이제 보복을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건데 그럼 이란이 이제 직접적인 뭐 이스라엘 본토 공격뿐만 아니라 또 몇 가지 카드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국제 유가를 흔들리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요, 중동의 원유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흘러 나옵니다. 물동량 30% 이상이 여기서 나와요. 전 세계 석유 천연가스가 이제 3분의 1, 그 다음에 이 중동에서 나오는 원유의 6분의 1이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봉쇄한다? 그러면 당연히 유가에 이제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전체 원유의 3분의 1을 중동에서 나오는데 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유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갑니다. 이란이 이걸 노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에 대한 공격을 더 감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카드 더 있어. 호르무즈 해협까지 아예 봉쇄할 거야. 라고 들어간다 그러면 국제유가는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가 또 뭐냐.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를 수입했을 때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원유를 사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봉쇄하면 우리 기름 어디서 갖고 오죠? 그러게요. 우리나라의 휘발유 뭐 다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적으로 지금 이제 회의를 거치면서 어떤 영향을 줄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국제유가 상승이 이제 인플레이션 요인이기도 한 만큼 사실상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좀 최악의 경우에는 제3의 오일 쇼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오일 쇼크 딱 하면은요. 사실 저희 세대는 잘 피부로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희 윗세대가 겪었던 일인데요. 근데 이제는 그 당시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우리나라가 사실상 1차 오일 쇼크가 73년에서 74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나마 좀 났었어요. 근데 79년에 있었던 2차 오일 쇼크 때는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30% 나왔어요. 저도 이제 교과서에서 공부한 거지만은 그 정도로 물가 상승률 폭발하죠. 그다음에 그날 역성장을 했습니다. 1980년에 우리나라 5% 역성장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크나큰 영향을 줬던 게 오일 쇼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야 이러다가 제3차 오일 쇼크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민들은 더 어려워져요.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커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쇼크까지 온다 그러면 사실상 뭐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아까도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가를 이제 잡아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아, 물가가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어. 아, 그럼 이제 슬슬 금리 한번 내려야지.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그럼 돈 좀 풀리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유가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사실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럼 물가 올라간다? 그럼 금리 못 내립니다. 지금 미국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6월, 7월 금리 인하 물 건너 갔다라고 좀 나오고 있고요. 예. 빠르면 9월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금리 내리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못 내립니다. 예, 그 금리의 격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먼저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더 긴축적으로 우리나라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의 서민들, 뭐 소상공인분들 이런 긴축에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보니까 저는 사실상 많은 분들이 막 선거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예. 아, 이거 지금 이거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 지금 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분쟁이 너무 걱정됐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랬군요. 이런 것들이 정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네, 답답하기도 한데 안전 자산들의 가격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더라고요. 금이 한때 사상 처음으로 1온스에 2,400달러를 넘어서기도 네. 했고 이제 아무래도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제 안전한 투자 자산 이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찾는 수요가 적지 않은데 이번에도 좀 그런 영향이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경제가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니까 이미 움직였습니다. 주가 일단 그 영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네, 코인 시장도 반응이 왔고 그다음에 이제 금 시장이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온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값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의 수요인데 둘 다 맞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상 최대치로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복하냐에 따라 더 예. 확전이 되느냐 마냐에 따라서 금값은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금 매입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네.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예전에 저한테도 질문 참 많이 주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금값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금 팔아야 되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팔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요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탈미국, 그러니까 미국과의 분쟁을 위해서 사실 미국 채권 팔고요. 이제 금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의 젊은 MZ 세대들이 투자 자산 시장에서 손해를 보다 보니까 아, 믿을 만한 건 금밖에 없어 이러면서 정말로 젊은 친구들이 금을 막 수입하고 네.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맞물렸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상 지금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물론 조정은 받겠지만은 금값은 계속적으로 우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지금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장롱 속에 있는 금부치들 이런 거 나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되나? 제가 봤을 땐 좀 더 기다리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공습 개시 소식에 10% 이상 급락하면서 6만 네. 1,000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건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가 되니까 이렇게 좀 하락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미리 움직였어요. 사실 가상 자산 시장 쪽에서는 일단 우리나라만 움직이는 거 아시나 이제 전 세계의 가상 화폐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에서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그랬고요.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이제는 사실상 분위기가 좋지 않다가 예. 실제 이제는 속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진짜 이제 미사일이 이제 본토를 공격하고 나서 뭐 10% 이상 뭐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20% 이상 떨어진 것도 많아요. 그래서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증명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뭐 디지털 금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 그거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확실히 결판이 났습니다. 디지털 금 아닙니다. 이거는 투자 상품이고 고위험 상품이다. 왜? 디지털 금이라 그러면 사실상 안전자산으로 포함되면 올랐어야 돼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고 거의 뭐 7%, 6% 이상 떨어지는 거 보면은요. 확실히 비트코인은 뭐 이번 전쟁에서 드러났듯이 이건 디지털 금이 아니라 투자 자산 시장. 거기에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상품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는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영향을 받는 국내 증시 역시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워낙 안 좋았던 증시가 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게 보통 그래요. 다 이렇게 뭐 이팔 전쟁도 그랬고요. 이제 전쟁의 이슈가 온다 그러면 딱 특징이 세 가지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커져요. 두 번째가 이제는 금 이런 안전자산이 이제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요구불 예금이 증대가 돼요. 한마디로 내가 투자자산 시장에서 돈을 빼서 일단 내가 그냥 자유적금 통장에 잠깐 묶어두는 거죠. 예.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지는데 딱 지금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는 내일인데 바로 네. 장이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는 항상 전쟁 이슈, 특히 중동 쪽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항상 좋은 흐름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실상 이제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온다는 거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일 이제 장 된다 그러면 네. 일단 장을 시작하면은 정유주 같은 경우가 아마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조선, 일단 플랜트 이런 쪽도 이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또 전쟁하면은 방산주가 또 각광을 받거든요. 테마주로서 그래서 방산주도 아마 큰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보고 있고 그 이외의 종목들은 아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뤄질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이제는 우리나라에 그러면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각 섹터별로 본다 그러면 일단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항공 다 봉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실상 이런 항공업계들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전자업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LG전자 이스라엘 진출해 있어요. 영업망도 있고 거기서 이제는 R&D 센터도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거 영향 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네. 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단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영향을 주고요.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시장에서 자동차 1, 2 업체가 현대기아거든요. 이거 못 팝니다. 그럼 자동차를 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뭐 지금 섹터별로 되게 많습니다. 건설업체도 중동에 많이 퍼져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라크까지 있는데 건설업계도 사실상 중동 전쟁까지 더 확대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분위기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그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분쟁이에요. 이거는 네.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상태다라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워낙 커진 만큼 중동 정세를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